오늘 강의를 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인스타에서 이제 어떤 분이 강의를 하신 내용을 올렸어요. 어떤 교수님 올리셨는데, 바코디 사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올렸을 때 어떤 이제 저림 증상이 사라지고 이런 내용을 이제 올리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한 얘기가 뭐였냐면, 팔을 올리면 신경의 텐션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림 증상이 이제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것과 그게 달라서 다시 한번 이제 알아봤는데 일단은 그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왜냐면은 팔을 올리게 되면 신경의 텐션이 일부 신경들에서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이제 텐션이 올라갈 수 있고 척골신경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이 한 얘기와 다르게 신경의 텐션은 증가됩니다. 그렇지만 그 저림 증상이 사라지는 것은 뭐냐면 팔을 올렸을 때 뼈들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그 팔을 저리게 할 수 있는 신경의 압박이 구조의 변화로 생겼기 때문에 사실 저린 게 줄어드는 거지 사실은 신경의 텐션은 증가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요 내용을 옛날에 준비한 게 있는데 요걸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겠다 라고 하고 오늘 강의를 이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하는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오랜만에 하는 거긴 한데 필라테스 협회나 또는 예전에 제가 간간히 강의했던 나은 움직임 연구소에서도 상하신경증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했던 이제 유료 강의예요. 근데 그때 했던 내용들을 오늘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신경 그리고 신경의 종류, 신경에 대해 설명드리고 상하신경총의 구성 요소들을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상하신경총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흉곽출구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하신경총에 문제가 있을 때 보통 이런 식의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라 제가 이제 비슷하게 한번 써본 내용이에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40대 중반의 남성분이에요. 직장인이고. 그리고 이제 PT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운동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이제 몸도 만들고 한번 이제 의욕을 막 북돋우면서 운동을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수업이 끝나면은 이제 팔에 먹먹함 통증과 저림이 느껴졌대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이게 증상이 심해져서 평소에까지 영향이 가게 됐고 무거운 느낌이 들었고 팔을 들면 통증이 발생하게 되었대요. 근데 이제 좀 쉬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운동만 하면 증상이 심해져서 결국은 그런 문제 때문에 불편함을 얻고 운동은 결국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다른 곳에서 하긴 했지만 헬스장 근무를 제일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조금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는 이제 44세 여성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검지손가락이 저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검지손가락이나 새끼손가락 저리다고 하는 분이 굉장히 많죠. 자, 그리고 운동을 하기에 신경이 쓰이긴 하는 정도인데 뭐 할 수는 있다. 그리고 골프도 치고 필라테스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증상은 계속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제 병원에 또 가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운동 선생님이 이런 걸 알게 돼서 어떤 일 이후에 증상이 이제 생겼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원래 직업상 몇 개월 주기로 이런 핀셋 같은 걸로 먼지를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세요. 실제로 제 회원님의 사례입니다. 남자분이긴 하지만. 자,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일을 하고 나면 이런 검지가 저린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뒤에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 1, 2, 3지, 그리고 4지의 중앙까지, 여기에 대한 이제 운동과 감각을 관여하는 것이 이제 정중신경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과사형이 어떤 신경의 압박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조금 더 가중됐던 실제 사례가 있었었고, 사실은 손만 많이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외상이 아닌 이상. 보통 이런 신경의 주행 경로상의 문제를 동반해서 갖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런 신경이 지나는 경로상에 압박을 만들 수 있는 문제를 기존에 갖고 있는데, 그 신경이 어떤 편안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의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분인데, 뭔가 과사용하는 영역이 딱 겹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신경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뭐 표현할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쉽게 이 신경을 그냥 전선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손을 막 쓴다고 해볼게요. 손을 쓴다고 하면은 이러한 손을 쓰려고 하는 생각이 먼저 지각이 되겠죠. 그러면서 뇌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때 이런 신경 신호들이 여러 영역들에서 이미 처리가 됐겠지만, 뇌에서 그리고 척수를 타고 내려와서 말초신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우리가 손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경의 통로다라고 신호의 통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선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반대로 손에 어떤 감각이 간다든지 뭐를 잡는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다시금 위로 올라가는 신경 신호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또 우리가 뭔가 처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처리가 다시금 또 내려오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신경을 이런 전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게 이제 근육 기능에 대한 걸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근육들이 기능을 하려고 한다면은 뇌나 척수에 의한 어떤 반응이나 명령에 의해서 그게 이제 말초신경을 타고 내려오게 되고 그 근육으로 전달이 돼서 그 근육이 쓰이는 건데 우리는 항상 근육이 안 쓰이게 되면 얘를 그냥 뭐 어떻게 잘 쓰이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근육이 잘 쓰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뭔가 누적된 문제가 결국 그 근육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만든 건데, 그럴 때 어떤 신경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신경에 대한 생각을 좀 덜하는 경향성이 있죠. 좀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실제로도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 저를 표현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 잡식성 트레이너거든요. 정말 다양한 곳에서 재활을 배워왔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트레이너 생활한 지가 이제 18년 차인데, 제가 예전에 뭘 배우려고 하면 하려고 해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다음 카페, 막 이런 걸로 정보를 찾아보고 할 때고, 찾아볼 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뭐가 있는지도 알아보기가 힘들었었고, 하는 사람들도 알리기도 어려웠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특히나 재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물리치료에서 보통 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지만 배울 수 있는 경우가 너무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신경이란 걸 배우러 갔을 때 아직도 생각이 되는 게 피부 밑에서 일어나는, 피부 밑에서 연출되는 그런 문제를 뭐 확인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어떤 강의를 홍보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때 가서 제가 그런 것들을 배우긴 했었는데 일단은 그때 가서 뭐 잘 못 배웠어요. 강사분이 그때 뭐 여기 왔던 수강생들의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되려 막 혼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안 그러시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운동 전문가들한테 되게 필요해요.
신경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근육을 잘 다루게 하는 입장에서 모르면 안 되는 영역인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배우려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런 물리치료 영역에서 하는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많은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을 만나본 입장에서 신경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된 경우가 별로 없었고 그리고 사실상 이런 임상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사실은 뭐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한의사 말고는 없으시긴 한데 한의사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진 않아요. 이러한 것들은 다 따로 배워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학에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것도 그때 배웠던 것들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근데 정보의학도 사실은 정말 그 내용이 방대하고 그런 오랜 기간 동안 배우다 보니까 신경이란 영역에 들어가서 또 그걸 오랜 시간 동안 배웠고 또 신경에 대한 스터디도 오래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런 것들을 원데이로 뭔가 배우기에는 아마 깊이 있게 배우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가 세미나를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조금 단일 기간 동안에 하는 세미나 중에서 이런 이제 엘도아라고 막,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올리고 막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보지는 않아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이런 동작을 통해서 신경의 어떤 감압 그 부분만 제가 일부 들었는데, 신경의 이제 압박이나 그런 텐션을 줄여주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얼마 전에 또 우리나라에서 레벨 3까지 하면서 많은 분들이 들었던 것 같은데,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과정을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론적인 배경은 짧은 기간 동안 많이 설명듣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한 권 읽으시면 좋고, 책 같은 경우에는 임상신경 역동학 이라는 책으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또 이제 말초신경의 도수치료에서 연구소에서 하는 이제 두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이거 책을 직접 찾아서 본 게 아니라 정보학을 하면서 교수님이 이걸 교재로 사용을 해서 저도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있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이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둘 중에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 책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이론적인 베이스를 이걸로 공부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은 임상적으로 또는 현장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걸 하기에는 많이 없어요. 평가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런 것들은 제가 아는 선에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신경총. 저희가 오늘 상완신경총의 흉곽, 출구, 증후군을 배우고 있는 건데, 이 신경총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신경들의 모임, 그런 다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플렉서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신경총들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비컬 플렉서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브라키얼 플렉서스, 상하신경총이 있고요. 그리고 럼바 플렉서스, 요신경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세이크럴 플렉서스, 청골신경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신경총, 청골신경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신경총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앞쪽 근육들과 관계된 신경총이고요. 그리고 세이클러 플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있는 근육군들과 상관이 있는 신경총이다. 크게 일단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좀 생소할 만한 부분이 경신경총이에요. 경신경총 같은 경우에는 경추의 상중부 영역에서 나오는 그런 신경 다발을 얘기를 하고요. C1, C4 영역에서 나오는 그런 신경총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루는 근육들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우리가 후두하근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를 듣죠. 얼마 전에 제가 했던 강의에서 후두하근 이해만 했는데 균형을 잡는 시간이 길어지고 발목의 가동 범위가 늘어나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왜 일어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후방 근막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뒤통수에서 시작된 이런 근막 라인들이 토마스 마이어의 근막 경선에 의해서 생각을 한다면은 쭉 타고 내려가서 발바닥까지 간다. 그래, 이런 텐션을 서로 공유하게 되는데 우리가 후두하근을 이완하게 되면 아무래도 후방 근막선에 긍정적인 영향이 가게 되면서 발목의 가동 범위까지도 증가가 되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이 후두하근 같은 경우에는 이 근육의 상태를 감지하는 근방추의 개수가 굉장히 많은 근육이거든요. 특히나 이 머리에서 미세한 움직임, 어떤 위치 이러한 것들을 감지하는 거는 이 후두하근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머리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감지하는 게 전정기관도 있긴 하지만 이 후두하건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단 말이죠. 전정기관 같은 경우 이게 머리가 움직인 건지 몸이 움직이는 건지는 구분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실제로 머리가 움직인 건지를 구분하는 거는 후두하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후두하근이 그런 걸 감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흔들림에 대한 부분이 가장 머리에서 흔들리게 될 때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조종이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균형 감각도 당연히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신경총의 대표적인 근육을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경추 1, 2, 3번 영역에서 올라가서 후두부로 연결되는 후두하근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상부 승모근 같은 경우에도 부신경이라고 해서 내신경에서 나오는 거긴 하지만 이것도 상부 경추와도 상관이 있는 그런 근육입니다. 예, 승모근도 상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표적인 특징적인 근육은 이런 설골 근육들 이런 것들이 병신경 쪽이랑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횡격막 같은 경우에도 3, 4, 5번에서 나오는 신경뿌리를 둔 그런 근육인데 아무래도 이제 경신경총에도 그리고 상완신경통에도 상관이 있긴 하지만 일단 횡격막도 관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신경 근육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완신경총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상하신경총 같은 경우에는 우선 경추 5번부터 T1까지에서 나오는 신경들을 얘기를 하고 상완, 상시의 감각과 운동을 이제 담당하는 그런 신경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하신경총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 신경들로 분지가 되고 또 많은 근육들로 가게 되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특징적인 근육들 있죠. 예를 들면은 뭐 대원근, 견갑거근, 뭐 능형근, 승모근, 경거근 이러한 것들이 다 이런 상완신경총에 포함되어 있는 근육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근육들이 쓰이지 않을 때 이렇게 하면 근육이 잘 쓰일까?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게 안 통하는 사람들도 많은 이유는 뭐냐면은 조금 더 기저에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이제 결과적인 부분만 바꾸려고 하는 그런 중재들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좀 더 기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동 반응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가 어렵죠. 그러한 방법만으로는. 그렇지만 그런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게 뭔가 반응하게 만드는 건 항상 우리들한테 굉장히 메이저로 생각해야 되는 스킬이고요. 중요하긴 한데 우리는 신경에 대한 걸 아무래도 조금 덜 알고 있긴 하죠. 자,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 이 횡경식형 같은 경우에는 3번에서 5번까지 뿌리를 둔 그런 근육, 신경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이제 견갑대신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능형근이나 견갑거근을 담당하는 그런 신경인데 5번에서 나오고 있는 거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도살 스카플라 널브 견갑 배신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있는 신경이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런 견갑 상신경이라고 하는 걸로 또 분지가 되고 외측에 있는 흉근신경이라는 것도 분지가 되고 이런 식으로 막 나눠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쭉 내려가서 이런 금피신경이나 다른 신경들로 이제 가지를 치면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5번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6번에서 나오는 신경들, 또 이렇게 쭉 타감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7번, 8번, 그리고 흉추 1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원근, 정거근, 그리고 견갑거근, 능형근, 이러한 많은 것들이 5번, 6번과 상관이 있는 그런 근육들이에요.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뿌리가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 뿌리 자체에 문제가 되면 그 아래로 가는 가지를 치는 신경들, 그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군들 모두 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디스크가 생기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허리는 4, 5번이고 경추 같은 경우에는 보통 5, 6번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5, 6번 경추 디스크에 문제가 있으면 회원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떻게 하면 힘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만 생각하기에는 이미 뿌리부터 안 좋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고 디스크로 판정을 받은 분도 있고 판정은 받지 않았지만 명확하게 좀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움직임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얘네들이 항상 데미지를 받고 있고 정상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문제가 되는 그런 5, 6병 경추 영역 손상이 누구나 많은데 하필이면 그 영역에서 나오는 근육들이 우리가 해결이 잘 안 되는 그런 근육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이게 뿌리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내려오는 말초신경에서 나타난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개념적으로 장착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또 보시게 되면 애과신경, 정중신경, 요골신경, 척골신경, 그리고 견갑하신경, 흉배신경, 흉배신경 같은 경우 뒤에 설명드린 광배근과 광배근의 지배신경이고요. 그리고 흉근신경은 이제 내측에 있는 흉근신경이 있고 외측을 지배하는 흉근신경이 있습니다. 신경이 두 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척골신경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제가 되면은 이 새끼손가락 이런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랑 상관이 있는 신경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저린다고 한다? 아, 그러면 척골신경에 문제가 있네? 그러면 이게 말초신경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경추 8번이나 흉추 1번에 대한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요골신경, 정중신경 같은 경우에는 금피신경 모두 다 5번, 6번 또는 7번이랑 상관이 있는 신경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문제가 있을 때 또, 이게 뿌리에 대한 문제인가? 아니면은 말초에 대한 문제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요골신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편근육들이랑 상관이 있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걔네들 잘 못 쓸 때 이런 이제 5, 6, 7번에 대한 문제가 명확하게 구조적으로 보이진 않는지 그러한 것들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중신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 6, 7번에서 나온다고 했죠. 금피신경도 마찬가지. 정중신경 같은 경우 뒤에서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애과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원근, 그리고 삼각근, 이제 이런 근육들을 지배하는 신경이고, 신경뿌리가 층마다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일단 5, 6번의 뿌리를 둔 그런 신경이에요. 자, 그리고 이 머스큘로 쿠테네우스 넓브라고 하는 금피신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완근, 이두근, 그리고 오행완근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신경이고요. 마찬가지로 5, 6, 7번에서 뿌리를 둔 그런 신경이고 담당하는 근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중신경 같은 경우에는 6번, 7번, 8번, 1번에서 나오는 신경이에요. 근데 이제 쭉 내려가서 가지를 치는 것은 이제 팔꿈치 영역 인근부터 가지를 치게 됩니다. 자, 근데 보시게 되면 프로네이터, 플렉서, 프로네이터, 그리고 3D나 룸보리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큰 주요 근육들을 보시면 프로네이터 그리고 플렉서들이잖아요. 정중신경은 전환의 프로네이터나 플렉서들을 대부분 지배하는 신경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 2, 3번의 손가락과 상관이 있는 신경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얼라너블 같은 경우에는 척골신경이고 8번과 1번에 신경 뿌리를 둔 그런 신경입니다. 그런데 쭉 내려와서 마찬가지로 팔꿈치를 지나서 가지들을 치게 되는데 이런 프로펀더스 그리고 이 플렉서, 카피, 얼라리스 그리고 여긴 몇 개 없고 거의 이제 손목을 지나서 손바닥에 있는 대부분의 근육들로 가게 되죠. 손의 내재근이 정중신경도 상관이 있긴 하지만 손의 내재근을 잘 못 쓰는 사람들이 그 발에서 갈퀴발가락처럼 막 변형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을 쓸 때 균등하게 잡지 못하고 막 이렇게 막 구두 신발처럼 막 꺾여 있고 뭐 잡으라고 하면 끝에만 막 이렇게 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손을 그러게 잘 쓰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한 선들은 섬세한 조절을 못하는 거고 그러면 내재근을 잘 쓰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럴 때 이런 척골신경이 그런 내재근들을 지배하는 신경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 뿌리는 8번과 1번이고요. 그리고 레디안 러브 같은 경우에는 5, 6, 7, 8, 1번 모두의 신경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이제 신경입니다. 아까 제가 이 정중신경 같은 경우에는 팔을 올렸을 때 텐션이 증가된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말씀드리면 외회전을 하게 되면 정중신경 텐션이 증가됩니다. 수평 외전에서 주간주 굴곡하고 외회전을 하게 되면 또 올리게 되면 텐션이 증가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팔을 이렇게 올리는 숄더 프레스나 그런 걸 할 때 관계가 있는 신경이 일단 정중신경이나 척골신경이에요. 이게 무조건 뭐 봤을 때 뭐가 잘 안 돼서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 신경들의 문제 때문에 팔을 올리는 것 자체가 안 될 수 있고 우리가 이걸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어퍼림 텐션 테스트라고 하는 걸로 이 신경에 문제가 있는 건지를 구분할 수가 있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근육에 대한 것을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시고 신경의 주행 경로상의 어떤 신경 포착이나 문제를 또는 이게 쇄골 이쪽에 어떤 뿌리의 문제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런 중재를 해야 팔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일단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어떻게 근육만 쓰려고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경우도 많고 이런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오프라인에서 이제 세미나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흉추 검사할 때 저희가 이제 허리를 잠고 이렇게 돌리는 평가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주간적 굴곡에 팔이 올라가 있고 외회전하는 상태예요. 근데 이거는 SFM에서는 대흉근에 대한 부분만 언급을 하는데 정말 많은 경우가 대흉근보다 정중신경의 텐션이 문제가 돼서 안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는 이제 외전했을 때 대표적으로 신경의 텐션이 증가되는 게 정중신경이라고 한다면은 내외전을 할 때 신경의 텐션이 증가되는 것은 이제 요골신경, 레디알 러브입니다. 자, 근데 이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을 보시게 되면 트라이셉스 그리고 앙코네오스 주근이라고 하는 거죠. 팔꿈치 펴면 이제 굉장히 작은 근육. 그리고 익스텐서 다다다다다다 그리고 ABD 익스텐서 막 슈피네이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손바닥에는 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평근들이랑 상관이 있다. 그러면 제가 요골신경을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린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요골신경이 이 평근들을 슈피네이터를 지배하는 그런 신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배하는 근육들을 간단하게 신경과 엮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삼각근이나 소원근 같은 경우에는 애과신경의 지배를 받는 근육이고 광배근이나 대원근, 대원근 진짜 문제 많은 근육이에요. 어마어마한 오십견과 관련된 근육이기도 하는데 대원근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걸 지배하는 신경이 이제 흉배신경에서도 지배를 하고 대형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배신경이 두 개랑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지배신경이 견갑하 신경입니다. 대형근 여기도 있죠. 그리고 견갑하근도 견갑하 신경의 지배를 받고 자, 그리고 소형근, 대형근.
저희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근육들로 알고 있잖아요. 얘네들은 흉문신경이 지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극상근 극하는 이거 진짜 정말 많은 문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근육들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를 지배하는 신경은 견갑상신경입니다. 마찬가지로 능형근, 견갑거근은 견갑대 신경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쇄골하근 같은 경우에는 쇄골하 신경의 지배를 받고, 이 정거근이라고 하는 것도 장흉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정거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흉신경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렇게 7번, 6번, 5번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온 게 장흉신경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목이 다 안 좋은데 보통 안 좋으면 5, 6, 7번이 안 좋고 그러면 그렇게 안 좋은 사람들은 이런 근육을 쓰기에 뿌리부터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흉곽출구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상완신경총이 목이나 상지까지 가는 동안에 이 지나는 터널 내에서 구조 내에서 압박이 돼서 이제 뭔가 문제가 나타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흉곽출구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이 문제가 되는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런 사각근 영역이나 이런 늑골과 쇄골 사이의 영역이나 그리고 그 소흉근 하 영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흉곽출구에 문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문제가 되면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아까 팔을 들면 신경의 텐션 자체는 증가될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어디에서 팔의 저림이나 그런 부분을 어, 감소시키게 되는 주요 구조물이 어디냐면 늑골과 쇄골 사이의 간격에서 팔을 들게 되면 가장 넓이가 넓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팔의 저림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이유는 이 늑세 간격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좀 추가 설명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신경을 하게 되면 이런 피부 분절, 근육 분절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배우시게 되실 분들도 있을 건데 일단 이런 피부 분절이나 근육 분절 같은 경우에는 신경 뿌리, 넓은 루트에서 문제가 됐을 때 나타나는 감각의 문제, 어느 신경 뿌리, 뭐 예를 들면 이제 신경 경추 2, 3번에서 문제가 되면 이런 데 감각의 문제가, 3, 4번에서 문제가 되면 이런 데가, 흉추에서 문제가 되면 이런 데가 감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더마톰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루트의 신경 뿌리에 문제가 나타났을 때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육분절 같은 경우에는 신경의 뿌리에 어떤 영역에 문제가 되게 되면 이렇게 근육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정리를 한 게 이제 근육분절, 마이오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재활임 중에 이제 이 엄지발가락이 일단 4번 저린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엄지발가락 같은 경우에는 어, 경추가 아니고 요추 5번과 관계가 있어요. 여기 아래 사진이 잘려 있는데 피부 분절도 그렇고 근육 분절도 그렇고 이제 5번 허리 영역에서 문제가 되면 디스크에 어떤 신경 압박이 생기게 되면 이런 이제 1, 2, 3번 발가락 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데 신기하게 술을 먹으면 뭐 안절이 돼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하는 게 그분이 이제 허리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쓰지만 저린 게 계속 있긴 하거든요. 근데 술만 먹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뭐 챗GPT도 물어보고 제 생각과 더불어 조금 정리를 하긴 했는데 일단 제 생각이 맞는 건지 알아보긴 한 거죠. 근데 여러 정황상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거 플러스 중추 감작도 있는 것 같아요. 중추 감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신경계가 몸을 보호하기 위한 그 보호 작용의 일환으로 그런 감각을 증폭시켜서 보호를 하려고 하는 거죠. 조금만 해도 아프게 느끼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술을 먹으면 괜찮다고 하는 게, 뭐, 챗GPT 말로는 뭐, 말초 연료가 증가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잘 모르겠고, 그냥 그분의 뭔가, 플라시보 효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갖고 있던 어떤 신념? 그런 것 때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담으로 그냥 말씀드려 봤고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신경과 그런 이제 그 피부 영역들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말초신경이 문제가 됐을 때 나타나는 피부 감각 이상 영역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다 말초신경이에요. 이것도 말초신경이고 이것도 말초신경입니다. 자, 뇌와 척수에서 빠져나온 신경들은 다 말초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말초신경의 뿌리의 문제냐 아니면은 그 걔가 내려오는 영역 상에서의 문제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드린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견갑골 주변과 사각근간 통증. 요게 굉장히 재밌는데, 사각근이 이제 이런 상완신경총이 내려오는 가장 상단부에 있는 터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사각근에 문제가 되시게 되면 그 아래로 지나는 모든 그 신경들이 전부 다 영향을 안 좋게 받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견갑상, 배, 작용신경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사각근 간에 문제가 없고, 사각근간 지나서 늑골, 쇄골 간격에서부터 문제가 되면은 이런 근육, 이런 신경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 우리가 흔히 아는 극상근, 극하근, 그리고 뭐, 그 견갑거근, 능형근, 정거근 이런 애들은 뭐 괜찮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늑세강 밑으로 가는 상하신경들은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불편해 하는데, 이제 증상들이, 기능들이 뭐 이런 애들까지 다 되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럼 우리가 사각근에 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어떤 구조나 기능적인 부분에서, 기능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호흡 패턴을 살펴봐야겠죠. 사각근이 대표적인 호흡 보조근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조를 본다고 한다면은 이런 늑골들이 상승되어 있거나 문제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이분의 이런 근육들의 기능을 좋게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뭔가 뭐 이제 상완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늑세 간격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부분에서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 첫 번째 흉곽출구 증후군의 터널은 사각근간이에요. 근데 사각근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각근의 대표적인 호흡 보조근이라고 했잖아요. 또는 이제 목의 피로가 누적되거나 또는 호흡 보조 사용으로 인해서 뭐가 문제가 되게 되면 이 사각근과 중사각근의 긴장이 많이 사용이 되니까 텐션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사각근의 텐션이 증가가 되게 되면서 사각근간이 좁아져서 그 사이로 지나는 상하신경총이 압박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사각근간 터널이 이제 좁아지게 될 때, 사각근의 긴장이 항진되게 될 때, 이 근육이 이런 늑골로 붙게 되기 때문에 이 늑골이 상승되게 되면서 보통 그 근육이 기시정지가 서로 바꿔서 근육의 기능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이 보통 딸려가서 호흡을 하진 않죠, 우리가. 그게 아니라 보통 늑골이 상승되면서 호흡을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각근에 문제가 되면 늑골이 상승되는 경향성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사각근의 긴장은 늑골의 상승을 만들게 되고 이 근육 사이도 좁아지고 사각근 이 달라붙게 되는 이 늑골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게 되면서 사이에 있는 혈관이 신경이 압박이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흉곽출구 증후군 검사로는 루트 In 테스트 this 같은 걸 video, 하는 we are 거예요. going to show you. 죄송해요. 이게 연동이 안 돼. 그냥 팔을 이렇게 하고 잼잼잼잼 해보는 거예요. 잼잼을 한 30초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렇게요, 이렇게. 안 좋은 쪽 있죠? 흉곽출구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안 좋은 쪽은 더 저립니다. 100% 나타나요, 100%. 근데 저 같은 경우가 옛날에 이 손가락이 엄청 저렸거든요, 왼손이. 왼손에 저렸는데, 저 오랜만에 이거 해보는데 옛날보다 훨씬 많이 나아졌네요. 그렇지만 이쪽이 좀 떨어지긴 해요. 여기 이 견갑골 이상운동증이 옛날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왼쪽이 되게 제가 심했거든요. 근데 손저림도 심했는데, 지금 해보니까 전부 다 나아졌네요. 선생님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양쪽이 같나요? 해보신 분 중에 한번 말씀해 주실 분 있나요? 난 양쪽이 같다라고 한번 써주실래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다른 분들은 다 괜찮나요? 괜찮으면 괜찮다고 한번 말씀 주실래요? 아니, 이게 제가 얼마나 그런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다들 좀 차이가 있죠? 그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그쪽의 운동 기능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아, 이런 경추형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또는 내가 봤을 때 그냥 쇄골 자체만 봐도 뭔가 좀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 정황을 이제 조합해서 스스로 건강 지키는데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각근 간의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테크닉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이게 진짜, 제가 이 예전에는 그냥 막 알려줬던 테크닉인데, 이게 알면 할수록 진짜 너무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전공의학을 안 했으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어떤 논문 기반 베이스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게 말의 기승전결이 뭔가 명확하다고 해서 허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도 우리가 몸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거고, 아무리 발전이 됐다는데 몸에 대한 걸 명확하게 다 우리가 알고 해결해 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만 하는 환자들이 있고, 너무만 환자들이 치료를 받아도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들은 뭔가 그런 근거기관을 찾으면서 모두의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 이상을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답답한 게 사실은 그런 이제 근거는 적지만 뭔가를 해나가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근거를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 다른 걸 하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안 괜찮으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해나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에 대한 걸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답이 나와 있는 것들은 이미 지난 얘기 그런 것들을 조합하다 보니까 사실은 현 시대와도 좀 떨어진 얘기들이 사실상 정리가 된 것들이 많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은 사실 완벽한 해답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뭔가 그런 걸 벗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너무나 안 될 것 같고, 이제 베이직은 항상 존재하긴 합니다. 그런 걸로 공부를 하는 건 너무 중요하긴 한데, 다른 것들도 이 완전 파고들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시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 정경근막 테크닉이 인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넓을수록 정말 너무 좋은 테크닉인 거예요. 물론 안타깝게도 이런 정경근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요거 하나가 즉각적으로 확 해결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안 되긴 합니다. 이런 것만 공부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기능적인 부분을 그때부터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기능적인 부분만 접근했을 때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사각근만 푼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뭔가 여기에서 시발점을
확 만들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자, 이 정경근막이라고 하는 걸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이 두 개죠. 머리 바닥, 혀골은 설골을 얘기하는 같은 겁니다. 설골. 하이오이드 본을 얘기하는 거고 견갑골, 쇄골, 흉골에 붙은 기관정 근막을 통과하여 섬유성 심막과 현경막에 이어집니다. 저 너무 오래돼서 이게 심믹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파이브로스 페리카듐인가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정경막 같은 경우에는 요게 진짜 제가 밑줄 쳐놨잖아요. 머리, 그리고 목, 그리고 가슴, 상지에 림프 배에게 직접적인 관여를 한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두개골 관련된 연구에서 머리뼈의 림프 배액이 치매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게 연구 결과가 명확하게 나왔죠. 어디서 나왔냐면은 네이처지라고 하는 엄청난 저널에서 그게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그게 2016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머리뼈 교정하고 그런 분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기사들을 많이 알려주긴 했었는데 이 림프 배액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온몸이 다. 머리 특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잔여 혈액이 이 노폐물을 싣고 이제 다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건데, 이 정경근막이라고 하는 게 머리, 목, 가슴 상지에 림프백을 직접적으로 관여한다잖아요. 이게 진짜 엄청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경막의 문제는 이 상완신경청을 침범해서 상지로의 신경 공급에도 신경 공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상완신경청이 담당하는 근육 기능에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경근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테크닉입니다. 근데 정경근막에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요. 라운드 숄더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플랫백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뭔가 이제 이 협응이 상지에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 경부에 스트레스를 받기 쉬우니까요. 또 그러한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정면으로 들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책을 들고 독서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이 정경근막의 텐션이 더욱 증가가 되게 된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만약에 아까 이 루트 테스트에서 문제가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정경근막의 스트레스가 높을 수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보시고 계시는 그런 행위들, 무거운 걸 앞으로 들고 있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더욱 심하게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정경근막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정경근막을 표현한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어, 깊은 경추 근막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계근막이라고 하는 게. 근데 정경근막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근막이 뭐냐면은 여기 진한 걸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경추 심부근막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그중에서 이 앞쪽에 있는 근막을 정경근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단은 내 목에 일단 신전도 한번 해보시고 신전, 회전도 한번 해보시고 팔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요. 그런 거 일단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 목에 사각근은 이렇게 잡고 빠르게 호흡을 짧게 코로 하면 사각근이 만져집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세게 흥흥흥 빨아 맞으면 사각근을 찾을 수 있는데 거기를 절대 누르시면 안 되시고 일단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보다 좀 더 바깥쪽을 눌러야 되는데 내 쇄골에 절반의 바깥쪽을 누르려고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 텐션을 느껴보시면 정경근막의 텐션이 높은 쪽에서 더 타이트함이 느껴집니다. 근데 누를 때는 뭐 손에 힘을 살짝만 주시고 지그시 눌러서 텐션을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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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감각이 굉장히 좀 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의 텐션이 좀 더 높은 편이거든요. 물론 욕을 하면은 즉각적으로 떨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그 상황에 뭔가 새로운 운동 기능을 향상시켜서 신경가속성을 개발을 해서 무의식적인 상태가 바뀔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은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주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을 하게 돼요. 이제 뭐 도수 치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운동 쪽에 종사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스스로 하는 방법을 먼저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우선은 남한테 해주는 방법을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사각근 쪽에서 이제 힘을 잡고 하시는 건 일단 추천드리지 않고 일단은 사각근이 이쪽에 있으면 쇄골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절반의 바깥쪽 정도를 누르는 거를 일단 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왜냐하면 사각근 옆에 횡격신경이 또 있고요. 횡격신경이 호흡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횡격신경이 건강할 리가 없거든요. 누르시게 되면 정말 수혜간 불편할 수 있고 이게 내가 아니라 회원이라고 한다면은 고스란히 이게 문제로 돌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거긴 누르지 마시고요. 그래서 쇄골의 절반의 바깥쪽이나 절반 부분 정도를 누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눌러서 지그시 벌려주는 거예요. 눌러서 이렇게 벌려주는 겁니다. 눌러서 벌려주는 거예요. 그때 누르는 정도는 점차 깊게 누르시는데 회원의 반응에 너무 민감하다라고 한다면은 약간 살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누른 상태에서 벌려서 한 이제 한 5에서 10초 정도 쭉 벌려주시면 되고 혼자 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렇게 스스로를 안아주는 자세처럼 쇄골의 절반의 바깥쪽 영역을 눌러요. 이건 제가 그냥 하는 건데 누를 때 쇄골의 안쪽까지 쇄골이 있으면 쇄골의 안쪽까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야 됩니다. 파고 들어가려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냥 올려놓는 게 아니라 쇄골의 안쪽까지 파고 들어가려고 하시고 걸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벌리세요. 그리고 고개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한쪽씩 텐션이 증가하면서 눌리게 되거든요. 아까 좀 타이트했던 쪽에 압박을 좀 더 주세요. 이 상태에서 호흡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깊은 호흡을 하는데 이게 뭐 이제 너무 급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쫙 벌려주시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살짝 만져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문지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아까 이런 돌림이나 그런 거 다시 한번 해보시면 한결 가벼운 느낌이 나실 겁니다. 근데 혼자 하는 게 효과가 좀 떨어지긴 해요. 현장에서 제가 다른 교육 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 이제 잡고 고개 숙이고 젖히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릴리즈를 하는 방법이 가장 이제 우수하긴 합니다. 좀 편해지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면 스스로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성공하신 분이 없나요? 보통 뭐 아까 문제가 있는 쪽을 그냥 이렇게 누르시는 게 좀 더 편하긴 해요. 이런 식으로 한 15초 정도 마사지 주 아니면 텐션이 조금 떨어지는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좀 안전하실 겁니다. 그냥 가만히만 누르고 있으면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예, 눌러서 문질러 주세요. 예, 부드러워졌다라고 했을 때, 부드럽네. 그때 평가해 보시면 많이 편해지실 겁니다. 너무 아프시면 좀 약하게요. 좀 세게 눌러도 괜찮은데, 너무 아프시면 조금 약하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스키장 갔다 와서 너무 기분 좋은 날, 오늘 강의도 이렇게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